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훈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IT 직무 그리고 IT 취업에 관련해서 IT 분야의 취업에 관련해서 이제 한 걸음 또 열심히 달려볼 텐데요. 자, 요즘 하반기 공채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죠. 하반기 공채도 이제 IT 분야가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강이 되면서 IT 분야가 많이도 부강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날짜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또 알패스, 알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보완적인 이슈들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이야기는 또 보완적인 내용이라서 우리가 오프닝 때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침해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도 보안 침해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법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산업에 관련돼 있는 정보보호의 법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인력에 대한 창출, 인력에 대한 고용 창출을 일으키면서 또 다른 분야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보안적인 이슈들이, 보안적인 또 침해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또 움직이게 되고요. 또 보안적인 요소에 대해다가 많은 인력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배워야 하는 이러한 IoT, 즉 사물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IoT에 관련되어 있는, 즉 사물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과 서비스를 저번 주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걸맞춰서 IoT, 즉 사물 인터넷의 보안 부분에 대한 보안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부하고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보안에 올해 우리가 107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고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이게 2015년도에 나왔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KT와 키사, 그리고 사물인터넷 부분에 이러한 보안 플랫폼 작업들을 진행을 하겠다고 또 협약을 맺었던 그러한 부분들도 2017년도 5월달, 그리고 올해 5월달이죠.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IoT와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신규 인력들을 뽑겠다라고 직접 인력 관련되어 있는 실장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o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만큼 많이 또 한국에서, 즉 국내에서도 인력 창출, 즉 신규 인력 창출들이 많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중에 보안 요소, 즉 사물 인터넷 보안 요소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같이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미래부에서 우리가 지금은 과학정보기술부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IoT 정보보호 로드맵 3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자, 시큐리티 네이티브 기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홈, 가전, 그리고 의료, 그다음에 교통. 교통에서는 스마트카와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그다음에 제조, 그다음에 건설, 에너지, 이렇게 7대 IoT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서비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IoT 보안 우리가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한참 2017년까지 한참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막바지에 이루어 있다는 것은 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인터넷의 정의를 우리가 저번 주에 했지만 한꺼번에 해본다면, 사물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싱스를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즉 사물의 인터넷 기능, 사물의 통신 기능을 집어넣는다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물과 사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물의 의사소통, 또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산업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통틀어서 뭐라 그랬냐면 IoT, 즉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IT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또 알아보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잠깐 알아보면요. 여기 국내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도 우리가 많이 알아볼 수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래도 국내 시장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2012년도, 2015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걸쳐서 몇 가지가 엄청난, 즉 35% 정도의 우리가 인력 창출이 그리고 산업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물인터넷과 IT 산업에서는 그만큼 많은 인력들과 많은 산업의 매출액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곳에 이러한 사물인터넷 산업에서 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방향입니다. 즉, 사물인터넷을 다루고 있는 기업의 올해의 방향, 그리고 내년의 방향이 또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방향을 잡고 그 사물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을 우리가 수학 분석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자, 강점은 IoT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쓸 수가 있죠. 즉 아까 7대 IoT 산업 분야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리고 홈, 가전, 의료, 교통 분야 여러 가지에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IoT 개방형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개방형이라는 것은 열어두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강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점은요. 아직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IoT의 보안이나 아니면 IoT의 개발, 저번 시간에 했던 개발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온천 기술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뭐 언어 개발자들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시던 분들이 넘어와서 그리고 그렇게 경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의 IoT 개발 쪽 그리고 IoT 보안 쪽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보안 회사에서 이제 IoT 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 기술에 대한 확보가 그만큼 많이 어렵다. 그래서 전문 인력 확보와 그다음에 원천 기술 확보가 그만큼 우리가 약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입니다. 이거는 정부의 IoT 관련돼 있는 보안 우수 기업의 발굴과 육성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IoT 보안 쪽에 이제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IoT 네트워크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SKT에는 로라, 그다음에 LTM은 KT죠. 그리고 LG U+는 NB-IoT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의 상용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협되는 것은 표준화가 아직 미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표준화 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IoT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표준화 기준들 되게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궁극능력적으로, 그죠? 그리고 조구절절 그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협적인 요소들까지 해서 수학 분석을 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이 시장 대응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은 즉 IoT 보안에 관련돼 있는 시장 대응 전략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즉 특정 산업군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 및 플랫폼을 개발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안 하드웨어 또는 보안 소프트웨어의 솔루션의 온천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자? 특허 기술을 만들자. 특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기술을 보호해보자 라는 게 우리가 중소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IoT 보안 쪽에서 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물인터넷의 보안의 정의를 한번 세 가지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IoT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를 살짝 다시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물이 각기 부착된 통신 장치와 센서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네트워크를 연결시킨 다음에 그거를 공유하고 상호작용시켜서 지능형으로 데이터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IoT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즉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는 이러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 자체 또는 구현하는 방법들의 문제점을 해결해보자. 아니면 이러한 다양한 보안 취약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강력한 보안 기술로 마련해보자. 강력한 보안 기술로 이거를 커버해보자. 라는 그러한 여론이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보안 위협으로서 데이터의 위변조, 비인가된 서비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접근 또는 인증 방해라든지 그 다음에 신호, 그 다음에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에 대한 그러한 이 침해, 그 다음에 정보 유출, 그리고 복제 공격 등의 형태들의 그러한 침해 공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등이 많은 또 이러한 IoT 보안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IoT의 보안에, 즉 IoT와 사물 인터넷과 그 다음에 IoT의 보안에 대한 정의는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조금 알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보안적인 부분의 영역을 좀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기존에는요,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가 우리가 디바이스였습니다. 그냥 기계예요, 기계. 그죠? 그냥. 그런데 지금 IoT 환경에서는 스마트홈, 스마트 교통, 그리고 원격 의료,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라 그래가지고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가전, 그리고 커넥티드카 또는 의료기기, 즉 웨어러블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 등등을 이용해서 또는 EMR 같은 그러한 원격 의료라든지요. 또는 스마트 미터나 아니면 제어 시스템 같은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디바이스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즉 IoT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자, 네트워크는 기존에 있는 것은 자,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3G, 그 다음에 4G, 지금은 5G로 이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하고 무선 네트워크, 즉 와이파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T 환경 부분으로 넣으면서 게이트웨이라든지 또는 3G LTE 또는 와이파이 유선망까지 우리가 통틀어서 내용을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나 아니면은 또 다른 와이파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지기비기까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랫폼 서비스에 기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본다면요. 자, 단일 서버나 단일 DB를 썼습니다. 그렇죠? 서버 하나와 그 다음에 DB도 DB 서버 하나 이렇게 단일하게 사용됐다는 게 예전 거라면요. 지금 IoT 환경에서는요. 클라우드 또는 빅데이터 또는 웹사이트에 관련된 부분들도 모바일이나 그 다음에 웹과 같이 갈 수 있는 웹 기반의 이제 내용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같이 개발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즉 단일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이만큼의 데이터가 그만큼 컸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와 플랫폼 서비스 세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물 인터넷 보안 제품의 기술 범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범위는 아까 디바이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자, 서비스 시스템,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IoT 보안 쪽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기술들은 디바이스 보안적인 부분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문 인식 또는 홍채 인식 또 정맥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출시되고 있는 디바이스를 본다면요. 그래서 인증이나 식별에 관련된 부분이나 접근 제어 또는 OS의 보안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량 보안 커널이라든지 위변조 방조 이러한 등등등 즉 이러한 등등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디바이스 보안적인 부분에서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쪽을 해볼까요? 자, 네트워크 보안 쪽은 우리가 디바이스 보안하고 우리가 서버하고의 연결해서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증이라든지 식별 또는 우리가 접근 제어라든지 또는 부채널 공격 방지 또는 보안 게이트웨이라든지 네트워크의 주소 필터링, 즉 네트워크 주소를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상호 인증이라든지 또는 서버 인증이라든지 도스 방지라든지 자 뒤쪽에 이제 우리가 디도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이러한 도스나 디도스의 방지라든지 또는 안티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나 시스템 보안 쪽의 부분은요. 자, 보안 솔루션 또는 스마트 인증 또는 OS나 펌웨어 시스템 또는 취약점에 관련되어 있는 모니터링 그리고 보안 업데이트나 서비스 간의 상호 인증 부분까지 우리가 서비스 시스템의 보안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보안, 즉 개인적인 부분이나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보안적인 부분은 프라이버시나 민감한 부분의 정보, 즉 인증이나 접근 제어, 암호화 같은 즉 여러분들도 홍채나 아니면 지문 이런 것도 유출될까 봐 조금 불안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프라이버시나 민감 정보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기술 이러한 것들 등등등을 다 합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물 인터넷 보안 제품의 기술 범위들을 생각하면서 자,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물 인터넷의 서비스 확산으로 자, 인터넷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물의 사이버 해킹 대상이 됨에 따라서 뭐가 관련되냐면 대상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상황들이 지금 IT 그리고 IoT 즉 자동화 시스템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어요. 그죠?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 IoT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자동화, 쭉 4차 산업혁명의 우리가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반면, 즉 후면 쪽을 보게 된다면은 그걸 위협하는 보안 요소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위험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물이 사이버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하철에서 여러분들이 앉으면은 80% 이상이 뭐라고 계시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지금 이 방송을 지하철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보고 있을 때 자, 3G망, 4G망, 그 다음에 이제 5G망까지 나오겠지만은 LTE망까지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거의 지하철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와이파이 아니면은 뭐 각 지역에서 우리가 해주고 있는 공용 와이파이망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디바이스에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즉 거기만 해킹하게 된다 그러면은 모든 걸려 있는 모든 서비스를 받고 있는 디바이스들은 다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이론적인 부분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러스, 즉 디바이스에도 바이러스를 침투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것도 실제적으로 일어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위협의 우려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시만텍에서는요. 그래서 2017년 10대 보안 전망에 따라서 IoT 기술의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우리가 보안 위협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IoT 기기의 공격이라든지 대규모의 디도스 공격 그리고 더더욱 심화된 보안 위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디도스 공격도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노트북 정도에서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어디에서 진행될 수 있다.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한 이동형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디바이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심화된 보안 위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의 단말의 보안 취약성의 특징은 크게 고도화된 보안 솔루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고요. 아까 봤지만 우리가 보안적인 온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많이 없다 그랬죠. 그러한 부분들을 통틀어서도 보안 솔루션에 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 비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 해킹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우리가 빨리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또는 침투 경로가 다양하게 들어온다는 그런 경우들 그러한 경우들 때문에 사물 인터넷 단말의 보안 취약성을 우리가 크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국내에는 어떠한 보안 위협 피해 사례도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에서 특정 통신사 네트워크를 겨냥해서 사이버 공격으로 통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방해를 우리가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일어나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의 보안에 위협적인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는 해킹 피해 예방에 대한, 즉 사물 인터넷 보안의 해킹 피해 예방을 해야 되겠다. 또 사물 인터넷 보안에 또는 이 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직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일자리들이 창출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안 산업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후방 산업과 그다음에 IoT 보안 분야와 전방 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후방 산업은 단말기 개조 또는 주문형 반도체, 반도체 회사들을 대부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업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IoT 보안 분야에서는 보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즉 디바이스에서 이러한 반도체적인 부분에다가 끼워서 쓸 수 있는 또는 보안 게이트웨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안 운영체제 같은 거, 그죠?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또는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운영체계 같은 IoT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통신 사업자들 또는 인프라 구축들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 보안 쪽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 후방 산업과 그다음에 전방 산업을 같이 파악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왜? 여러분들이 IoT 보안 쪽에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더라도 즉 보안 하드웨어나 아니면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어요? 즉 협업하고 있는 회사들. 왜냐? 후방이나 아니면 전방에서 협업하고 있는 회사들과의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러한 평가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안 제품별 경쟁 업체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제품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어느 회사들이 이러한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자, 어느 회사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는 분명히 사물 인터넷 보안에 관련돼 있는 직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를 정할 때, 즉 직무를 정하고 회사를 정할 때 그 회사를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와 플랫폼 서비스를 우리가 주요 품목별로 얘기해 본다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인증 식별이고요. 접근 제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트워크 마찬가지로 위변조 방지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의 상호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안티바이러스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것은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OS에 관련된 펌웨어 또는 상호 인증이라든지 프라이버시에 관련되어 있는 접근 제어 또는 데이터의 백업 기술 같은 거를 다 우리가 이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우리가 이 서비스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 세 개의 기술 분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디바이스 부분은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LG이노텍, 세종기업, 그다음에 바른전자, TLI, 오디텍, 카스, 지스마트, 롤러벌, 그다음에 그루세텍, 그다음에 태양전기 공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업들이 지금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IoT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내 기업은 세 가지죠. SKT와 KT와 LGU+, 이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은 LG CNS, 그다음에 멜퍼, 그다음에 페파라든지 아니면은 LG 안랩 또는 SK 인포색, 그다음에 이니텍, 그다음에 이도링크라든지 또는 삼성에서도 우리가 서비스 또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IoT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분야를 기술 분야를 나눠 봤을 때 국내 기업 분야에서도 이렇게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회사들 한번 지원해 볼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보면서 이러한 직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서 이 기업, 즉 디바이스에 관련된 기업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이나 또는 플랫폼 서비스에 관련된 기업으로 한번 직장을 가는 그러한 꿈을 한번 꿔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 보안의 국내 시장의 동향을 좀 볼까요?
자, IoT 보안 분야의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여기에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내용을 나타내 봤어요. 자, 여기에는 억 원이라는 단위가 억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하급수로 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38 그리고 49, 63, 82, 106, 137 앞에 있는 단어만 앞에 있는 자리만 읽어보더라도 많은 숫자들이 그죠? 많은 숫자들이 변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IoT의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국내 시장이 이만큼 많이 변화된다. 이만큼 매출액이 많이 높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IoT 보안 부분의 직무에 한번 투자해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사물인터넷 보안의 핵심 기술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인터넷을 우리가 사물인터넷 보안을 하다 보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요. 융합 보안 쪽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보안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는 디바이스, 즉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융합 보안적인 부분들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핵심 기술들은 디바이스 보안 기술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라든지 서비스 플랫폼 보안 기술 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기술. 아까 우리가 기술 분류해서 나눴던 것처럼 기술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개요는 초경량 또는 저성능을 특징으로 지닌 IoT 디바이스, 즉 이 핸드폰들이 많이 작아지고 있죠. 그리고 경량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더라도 엄청 가볍죠. 이 가벼웠다는 것은 부품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작아지는데 더 많은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네트워크 보안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 이기종 기기는 서로 다른 기기라는 얘기입니다. 상호 연결된 IoT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해서 해킹이라든지 또는 악성 코드 공격들을 탐지한다. 그 다음에 자, IoT 서비스의 플랫폼 보안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 다양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에서의 IoT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OS나 또는 하드웨어 펌웨어라든지 또는 플랫폼에 발견된 취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기술에서는요,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거 데이터의 암호화 또는 비식별화 또는 접근 관리 기술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력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우리가 나눠줘 봤는데요. 그러면 이 분류의 이제 공유 및 시험평가 인증에 관련해서 어떠한 기술력들이 있냐면 자, 취약점 또는 취약점의 자동 수입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IoT에 관련되어 있는 도메인에 대한 보안성의 자동화 시험 기술들이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볼 때에 또는 공증할 때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된 IoT 디바이스들을 사용하고 이러한 정보 또는 취약점을 파악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할 수 있는 자동 수입 공유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지 또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인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성능이 다른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시험 기술 등을 통해서 우리가 IoT에 사용되는 특화된 네트워크의 보안 특성을 고려한 해킹 또는 탐지라든지 차단 여부 등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즉 도메인에 대한 보안성 자동화 시험 기술들이 이제 기술 분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IoT 간의 보안 운영 체계들이 있는데 이러한 핵심 기술들은 네트워크의 노드 간의 인증 기술 노드 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패킷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노드 간의 인증 기술이라든지 또는 자, 온격이라든지 보안 관리 관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IoT의 네트워크 간의 노드 상호 인증 기술이라든지 또는 온격 IoT 디바이스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서비스의 보안 관리 관제 기술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노드 간의 인증 기술, 보안 관리 관제 기술이라고 우리가 기술력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보안을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융합 보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대체 융합 보안에서는 어떠한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물 인터넷 보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자, 이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융합 보안 피해를 본다면 6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본다면 자, 의료 정보망 해킹이라든지 자, 스마트카 해킹 또는 금융망 해킹이라든지 자, 스마트홈 또는 IT 융합 부분 해킹, 스마트 그리드 해킹.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디바이스 부분에서도 분류를 했을 때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IoT에 관련되어 있는 분류를 했을 때 이렇게 의료 정보망, 금융망, 그다음에 스마트카,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스마트 홈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거 기억나시면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피해로 입었는지 봅시다. 자, 원격 의료 기기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추가 또는 잔고의 조작, 주가나 아니면은 잔고의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스마트홈에 침입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 차량 절도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카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차량 절도가 그만큼 많이 우려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의 조작 부분, 그 다음에 IoT 융합 부분에서는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사물인터넷 보안을 융합 보안이라고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 가시겠죠?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융합 보안들이 어떻게 지금 지식정보 보안 산업에서 쓰이고 있는지, 즉 차량용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은 의료정보 접근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자 배전 인터페이스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전이라든지 이러한 국방이라든지 이러한 산업 보안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어떨까요? 우리가 스마트카, US케어,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기타 주력 산업의 보안 사업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렇게 사물 인터넷의 보안 분야, 즉 산업 부분까지도 이제 융합 보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즉 사물 인터넷 보안 이거를 산업 융합 보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사물 인터넷 보안 하게 된다면 융합 보안이다라는 것을 키워드로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IoT 보안 기술의 기술 로드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IoT 보안 핵심 기술인데요. 우리가 이 핵심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에서 즉 IoT의 이 보안 직무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기술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내용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그리고 최종 목표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본다면 디바이스 보안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보안 관리 관제라든지 네트워크 노준 간의 인증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놔두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즉 2017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여기에 주력하고 있겠구나. 뭐가? 정부 지원 사업이.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이 지원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의 보안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여기에 주력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IoT 환경에서 보안 취약성의 공격 유형들이 이만큼 많습니다. 자, 많죠. 비인가드 접근이라든지 또는 부적절한 사용, 방화벽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프로토콜의 보안 취약성, 복제 공격 이러한 부분들이 디바이스, 플랫폼, 게이트웨이, 응용 서비스 이러한 대상들이 쭉 있고요. 검정색은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들은 다 공격의 형태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보안 취약성과 공격 유형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IoT 보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 보안 사고의 사례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서비스 보안 취약점의 공격이라든지 자, 스마트 미러링. 자, 이거는 스마트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서 정보를 변종을 해요. 또는 여기는 차량 절도 아까 얘기했었죠. 차량 절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두 개는 2015년도, 2014년도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어났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CCTV 촬영 영상 정보를 접근하고 노출한다. 이런 부분들도 2014년도에 우리가 일어났던 그러한 해킹 사고입니다. 그리고 자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가전기기를 원격 조종해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진행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IoT의 기기들을 한참 붐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이 스톱을 걸렸죠. 그죠? 왜냐하면 이 반려동물을 보게 만들어놨던 그러한 카메라가 그죠? 카메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반려동물 보지 않고 그죠? 주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해킹 당해가지고 주인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생활 침해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IoT의 보안적인 관련 부분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인터넷 보안에 예상되는 피해는 이렇게 자동차나 스마트 TV나 의료 장비, 그다음 종이시설, 비대에도 지금은 사물인터넷 관련돼 있는 보안 예상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홈, 그다음에 웨어러블 컴퓨팅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비대 회사에서도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사물인터넷의 보안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협한 악성 코드들을 우리가 5가지만 알아보는데 하이드라라든지 또는 사이버, 자, 그다음에 자, 유텔텐드라든지 에이드라, 그다음에 자, 달러즈, 그다음에 자, 가프치트라든지 가프치트는 지금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많이 지금 그리고 가장 2014년 8월에 존재가 확인돼서 가장 많이 유명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자, 미라이는 이거는 디도스 공격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10월에 호스팅 업체 딘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유명해졌던 그러한 자, 미라이입니다. 자, IoT 보안에 여러분들이 직무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 미라이 부분은 미라이 악성 코드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은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미라이 악성 코드에 이제 오픈돼 있습니다. 소스 코드도. 그래서 그만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사물인터넷 보안에 통한 정보보안의 패러다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그리고 대상은 초경량 저전력에 또는 보안 주체들은 제조사,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보호 방법들은 어떻게 돼요? 설계 단계부터 보안의 내구성, 내재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패러다임들이 그만큼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물인터넷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사물인터넷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보안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사물인터넷 보안 때문에 그 보안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를 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자, 그러면 사물인터넷 보안에 관련된 고민들이 이제 기술 면접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수천 개의 지능형 사물들이 다른 실제 가상의 대상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보안 대책이 가능할 것인가? 또는 동적 네트워크를 사용해 네트워크 노드 간의 보안 신뢰성이 높지 않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자, 전체적인 보안 신뢰성을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물인터넷 보안 직무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 면접의 우리가 또 예상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물인터넷 보안의 맞춤형 전문가 양성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학 교육도 지금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무 인력을 가지고 있는 재직자 교육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T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학과, 그 다음에 현황들을 보게 된다면 전자나 전산, 그 다음에 기계, 또 의료 쪽에서는 의학, 전자, 기계, 또는 자동차에서는요 전자, 기계, 도시공학, 또는 환경은 환경, 해양, 또는 제조에서는 기계, 전산, 그 다음에 건설에서는요 건축, 토목, 또는 에너지 관련해서는 자, 에너지, 자원, 전기, 전자, 즉 여러분이 전산 파트가 아니더라도 어느 파트를 가지더라도 IoT 보안 부분에서는 인력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공들만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7대 분야는 아까 정부 정책에 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카, 기계공학에 자동차 공학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빌딩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보안 요소들이 그만큼 많은 보안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재직자 교육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홈, 가정, 의료, 자동차 여러 개에서 미래부나 산업부나 그 다음에 국토부나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인력 양성들 그리고 재직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력에 관련되어 있는 즉 채용 예정자의 인력 관련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의 직무 개요를 한다면 자,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프로토콜 개발 서비스 안내 또는 데이터의 위변조, 비인가된 서비스 및 사용자 접근 또는 이러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런 설계하고 구축하고 자문하는 그러한 직무가 사물인터넷 보안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무들은
자, 사물 기반의 센서, 그 다음에 사물 센서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기초 요구 자격 조건은 아까 제가 학과를 얘기했었죠. 그 학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IoT 서비스를 얘기했으니까 내가 저런 서비스를 우리가 가져간다면 저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무에 동행하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역량 지식은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그리고 평소 아이디어가 다양한 친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윤리의식을 가진 인재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전무가 되는 법은 자, 사물인터넷 관련된 경험과 경력을 중시하므로 관련 프로에 참여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등을 같이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죠. 자, 다른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즉 나는 2학년, 3학년 때부터 사물인터넷으로 가겠다. 그럼 분명히 자, 저기 있는 전공이 아니라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택하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물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 그리고 지금 사물인터넷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한 동향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뽑을 건지 그리고 어디 부분에 있을 건지 그리고 사물인터넷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에 대한 이 직무 전문가 되는 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사물인터넷 보안에 관련된 직무를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이제 사물인터넷 보안 직무에 또 한번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또 I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우리가 IT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실무자를 만나보는 자, 박철훈의 IT 실무자의 생생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이 많이 이제 또 기다려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저기의 회사에 내가 어느 실무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기업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더 주력하고 있는지 이거를 꼭 알고 싶은데 회사가 더 알아볼 수도 없고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알아볼 수 없는 관계라면 분명히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져갈 수가 없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IoT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적인 요소들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보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즉 보안 솔루션의 회사를 한번 다녀 봤어요. 자, 여기는 이제 사전 인터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앞변 또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자, 오늘 IoT 실무자의 생생 인터뷰 시간에 가본 회사는 SSR입니다. 즉 SSR은 지금 Security Strategy Research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보안 솔루션과 보안 그다음에 리서치를 해주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의 소개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사업본부의 사원을 하고 있는 손땡땡 이런 친구를 만나보고 왔어요. 자, 이거는 기존에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그리고 같이 나눠봤던 그러한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회사를 우리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라는 내용과 신입인 연구원의 기본 연봉을 우리가 우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봤더니 우리가 IoT 정보 보호 관련 종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또 보안 관련된 솔루션만 개발하는 회사라고 알았는데 더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컨설팅과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자, 금융권 또는 정부 기관들의 정보보호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그러한 회사, 굵직굵직한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신입인 연구원들의 기본 연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신입 직원은 2,600만 원 선에서 우리가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학사 기준입니다. 학사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4년제를 나오게 되면
열 171만 원 정도. 자, 서울시의 평균 월 IT 인력들의 월 평균 인력이 149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올 171만 원 되면 그만큼 많이 상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현재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또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가 있다면 이거 두 가지 질문을 드려봤는데, 자, 솔루션 전문 기술 연구소에서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기초적인 연구 개발과 보안 이슈에 관련돼 있는 정보 수집, 그리고 인프라의 진단, 취약점의 진단, 이러한 진단들을 가지고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보고서에 통해서 개발자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같이 개발을 또는 이 개발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직무는 지금 보안 솔루션 개발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IoT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라고 생각했어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종합적인 보안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IoT에 관련된 부분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회사에 자랑할 만한 복지가 있다면, 자,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회사의 이제 분위기를 본다면 우리가 또 파티션들이 이제 없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뻥 뚫린 그러한 부서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간혹 탄력적으로 출퇴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한 보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혹 탄력적인 출퇴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회사보다 많은 여성 직원들을 우리가 여성 직원들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보안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사내 동아리, 여기는 또 스키라든지 또는 이러한 그죠? 스키라든지 보드라든지 이러한 겨울 스포츠들이 많이 또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동호회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약간의 또 보조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간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간식과 음료수가 안전히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과 책 구매를 할 수 있게 또 다른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중시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항을 본다면 내가 저기 복지를 잘하고 있는 회사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기는 사람을 중시하는구나. 저기는 다른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까지 캐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현부서에 필요한 신입의 역량, 그리고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적용하는 툴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갖추신 분,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폭넓은 IT 지식과 그러한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보안 관련된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안 회사니까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반복 업무보다는 매 다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자, 개발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반복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행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정 그리고 자기 개발 이러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다음에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정형화된 툴이 있는가? 자, 개발자의 경우에는요. 필기로 1차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봅니다. 그다음에 지적 수준보다는 문제 접근 방법 또는 해결 방법 등을 체크하고 자신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 및 간단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무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안 회사이기 때문에 무엇에 관련된 거? 자기 직무, 즉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이해라든지 IT 활동이라든지 또는 보안 용어에 관련된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즉 개발팀의
관련해서 갈 거면 1차 필기시험을 잘 봐야 되고요. 1차 필기시험을 통과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슈적인 부분들, 즉 보안 용어 등등 면접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직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직원 채용. 자, 기본적으로 공개 및 수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사의 인재상. 자, 본사의 인재상은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창의적인 파트너,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파트너. 자, 들어와서 배우고자 하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직무에 능통한 파트너. 그래서 직무를 잘 따라하고 또 잘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 즉 이러한 직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본사의 인재상. 그래서 이 회사의 인재상은 창의, 그다음에 배움, 그다음에 직무 능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무 면접 시 어떤 면접자가 떨어지느냐, 이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뻔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긴 들어봤을 텐데 그게 뭐 면접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회사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회사의 CEO, 즉 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의 성함도 모르고 또는 지금 주력 상품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지금 보안적인 이슈, 좀 보안 회사이기 때문에 보안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보안적인 이슈가 뭔지도 파악이 안 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이러면 절대 안 되시고요. 즉, 그 회사의 보안 이슈, 그리고 그 회사 CEO의 대표이사의 성함, 그리고 거기 회사의 지금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의 앞으로의 좀 올해에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성들을 분명히 파악하셔야 된다. 그거는 어디서 파악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CEO의 우리가 인사말이라든지 아니면 CEO의 신년사, 좀 지나게 했지만 신년사나 아니면은 인터뷰 상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질문을 회사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못 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각 부서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미흡하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는 이 회사만뿐만 아니에요. 다른 IT 회사들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인 용어 정도는 알고 들어와라는 것이죠. 내가 기술력이 없어요. 근데 그 기술력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용어인지 그 용어의 뜻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도스가 뭐고 디도스가 뭐고 침해 보안이 뭐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뭐고 이 부분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냥 얘기했는데 다른 꼬투리 잡는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멍을 때리고 있다.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술적인 용어 정도는 분명히 알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채용 과정의 인성과 직무, 우선순위를 굳이 둔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자, 기술적인 부분은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판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1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들은 임사 담당자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인성과 지성, 즉 기술적인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직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현 부서에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은 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즉 도전적인 인간, 또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는 마음가짐. 여러분들 이 회사에 무엇가 나타났었습니까? 아까 인재상에도 나타났었죠?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가짐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감과 패기, 솔직함, 또는 이런 면접 시험이 더 긍정적인 검토 대상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회사에 가기 위해서는요. 자신감, 패기, 그리고 솔직함 분명히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솔직히 모른다.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해독을 해서 아니면 공부를 해서 아니면은 더 습득을 해서 누가 되지 않게 하겠다. 아니면은 아는 것은 아는 데까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모르는 것은 우리가 지어져서 얘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면접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원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프로젝트 방향. 자, 포트폴리오는
자체 필기시험하고 면접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 경험이나 또는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코어 또는 SI 등등 세분화된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즉 여러분들이 지금 준치생이라면 아니면 대학생이라면 지금 무슨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요?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되 아니면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인턴이라든지 현장 시설을 가되 보안 아니면 코어 또는 SI 이런 등등등의 세분화된 직무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입 직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느 누구에게나 같은 길은 있습니다. 그죠? 길은 있답니다. 그리고 취업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만큼 자기도 그만큼 노력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노력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직무가 무엇이며 그러한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회사 소개서나 제품 소개서를 보면서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관련 정보를 얻고 그리고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을 하고 들어와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취업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직무 특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죠?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했던 IT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 특강들을 들어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IT 직무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요. 모든 실무자들이 지금 직무를 분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분명히 해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